결혼식 전날 사라진 건 마광숙이었다면 믿겠는가?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마광숙은 한동석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집에도 없었다. 공주실조차 딸의 행방을 몰랐다. 가족들은 걱정과 분노가 뒤섞인 채 수소문을 시작했다. 오강수는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자고 주장했고 한동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건 오흥수였다. 그는 마광숙이 남긴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안에는 광숙의 복잡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게 죄라면 나는 매일 죄를 짓고 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상처일 수 있다면 나를 지우는 게 답일지도 모르겠다. 한 줄 한 줄이 오흥수의 마음을 후벼 팠다. 그는 그제야 형수의 무거운 짐을 깨달았다. 오장수를 잃고 독수리 술도가를 지키며 형제들과 사랑 사이에서 외주를 타는 그녀의 삶은 단순한 연애의 문제가 아니었다. 더욱이 공주실과 함께 살자는 조건이 알려진 이후 한동석의 집안 내부에서도 조용한 반발이 있었고 그 사실을 광숙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는 사랑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선택이라 믿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선택이 진짜 모두를 위한 것이었을까? 한동석은 마광숙이 자신을 밀어내려 한다는 직감에 쌓였고 마침내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다.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한 여인, 박종우의 조문을 왔던 낯선 중년 여성. 광숙이 그 여성과 따로 대화하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났고 이후 광숙의 표정이 흔들렸던 것도 혹시 그 여인과 사라진 일이 연결된 건 아닐까? 한동석은 그 여성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독고탁은 광숙이 사라진 날 새벽 술도가 창고 근처에서 낯선 차량을 봤다는 말을 자동에게 전해 듣는다. 점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퍼즐의 중심엔 마광숙이 아닌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그녀는 정말 도망친 걸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사라진 걸까? 공주실은 마광숙이 사라진 다음 날 아침부터 심상치 않은 예감을 느꼈다. 평소 같았으면 전날 저녁이라도 엄마, 밥 먹었어? 라고 전화를 해왔을 딸이 감감무소식이었기 때문이다. 불안함을 억누르며 집안 곳곳을 살피던 공주실은 광숙의 방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다. 엄마, 나는 엄마 딸이라서 늘 강해야 했고 또 책임져야 했어. 이번엔 나 자신을 책임지려고 해. 그 짧은 문장은 공주실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다. 공주실은 급히 오강수에게 연락했고 그날 밤 가족회의가 소집되었다. 마광숙의 실종은 단순한 심기불편이 아니라는데 모두가 공감했지만 진실을 마주하기에는 각자의 사정이 너무 얽혀 있었다. 한동석은 한봄에게 박종우의 장례식 때 마광숙과 함께했던 여인의 정체를 묻는다. 놀랍게도 한봄은 그 여인이 자신의 외삼촌과 관련된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다는 충격적인 정보를 전한다. 과거 마광숙이 우체국 근무 시절 연루되었던 잘못된 채권 투자 상담이 빌미가 되어 그 여인은 전 재산을 날리고 남편과도 이혼한 바 있었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마광숙이 죄책감에 시달려온 것은 물론 최근 그 여인에게 손편지를 썼다는 것도 밝혀졌다. 그 편지에는 내가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싶다는 구절이 있었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한 한동석은 그녀가 스스로 잠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고 공주실은 이를 듣고 큰 충격을 받는다. 우리 광숙이 결국 또 혼자 짊어졌네. 그 짐을 공주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런 와중에 독고탁은 술도가 창고 근처에서 발견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입수하게 되고 그 영상에는 광숙이 아닌 뜻밖의 인물이 포착돼 있었다. 바로 강소연이었다. 강소연은 최근 오천수와의 관계 회복을 빙자해 집안에 자주 드나들고 있었고 오천수 몰래 광숙의 개인 서류를 훔쳐본 사실까지 밝혀졌다. 무엇보다 그녀는 한동석과 마광숙의 관계를 가장 먼저 형제들에게 폭로한 인물이기도 했다. 단순한 질투였을까?
아니면 더 복잡한 감정과 의도가 뒤섞여 있었던 것일까? 지금 이 시점에서 강소연의 움직임은 단순한 전처의 소동이라기엔 너무 수상했다. 한편 오흥수는 우연히 지옥분의 휴대폰 속 메모장에 저장된 글귀 하나를 보게 된다. 광숙 언니, 내 병 말하지 마요. 언니까지 아프면 안 돼요. 지옥분은 이미 광숙에게 자신의 병을 알린 상태였고 마광숙은 이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광숙의 실종은 하나의 사건이 아닌 그녀가 모두의 짐을 혼자 감당해온 인생 전체에 응축된 폭발이라는 걸 사람들은 그제야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모두를 흔들기 시작했다. 오범수는 마광숙의 실종 소식을 접하고도 단 한마디 말조차 하지 못한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마광숙에게 빚이 있었다. 자신이 한이의 존재를 숨긴 채 살아온 그 긴 시간 동안 마광숙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조차도 따지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제라는 건 말 안 해도 느껴지는 거라고. 난 그렇게 믿고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오범수는 구겨진 자존심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가족에게 무언가 기대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다. 하지만 정작 마광숙이 힘겨워할 때 그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올감했다. 그는 결국 결심했다. 광숙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장소를 추적해보기로. 오범수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위치 기록을 조회했고 신호는 충청북도 제천의 한 폐교 근처에서 끊겼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광숙이 어릴 적 가족여행을 다녀온 곳이기도 했던 그 장소는 외부인 왕래가 거의 없는 인적 드문 지역이었다. 오범수는 혼자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마침내 광숙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수첩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수첩 안에는 그녀가 남긴 일기와 생각들이 조용히 적혀 있었고 그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랑이란 나 하나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었다. 다 함께여야 했다. 오범수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다. 동시에 그는 확신했다. 광숙은 살아있다. 그녀는 단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간 억눌러온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오범수는 돌아와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공유했고 그 순간 그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마치 그제야 모두가 하나의 중심으로 향하기 시작한 듯한 분위기였다. 그 중심은 다름 아닌 마광숙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뼈아프게 받아들인 사람은 오천수였다. 그는 강소연이 광숙의 서류를 훔쳐봤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그녀를 향한 미련을 쉽게 끊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밤 강소연이 술도가 뒷문 근처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이제 광숙은 더 못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 순간 오천수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얼굴엔 배신과 자책, 그리고 결심이 동시에 어렸다. 그는 다짐했다. 더는 방관자가 되지 않겠다고. 오천수는 곧장 경찰서에 강소연의 통화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고백했다. 나 이제 형수님처럼 살고 싶어. 혼자 짊어지지 말고 같이 짊어지자. 오범수와 오천수의 진심은 술도가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마광숙을 다시 맞이할 준비가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제천 근처에서 광숙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하나 더 있었다. 그 인물은 바로 박정수였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평범한 모습이 아니었다. 박정수가 마광숙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날은 공교롭게도 그녀가 한동석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던 다음 날이었다. 박정수는 그날 제천에서 지인을 만나러 가던 중 폐교 인근에서 산책하는 마광숙을 우연히 발견했다. 단발머리를 질끈 묶은 채 허름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있던 마광숙은 평소에 단단하고 밝은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다. 박정수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광숙은 멍한 눈빛으로 저 잠시만,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 말 속에는 체념과 해방이 뒤섞여 있었고 박정수는 무언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다. 하지만 더 묻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광숙의 실종 소식이 들려오자 박정수는 한동석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동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제천으로 향했다. 광숙의 흔적을 더듬으며 숲길을 걷던 그는 벤치 아래 떨어진 낡은 손수건을 발견한다. 수건에는 광숙 엄마라는 자수가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그것은 분명 공주실이 딸에게 준 물건이었다. 한동석은 무릎을 꿇고 그 손수건을 가슴에 꼭 쥐며 중얼거렸다. 내가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공주실이었다. 공주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광숙이가 집에 왔어. 그 한마디에 동석의 몸이 굳어졌다. 집에 돌아온 마광숙은 예상보다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형제들은 그녀를 붙잡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날 밤 공주실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엄마, 나 결혼 안 할래. 공주실은 놀랐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그녀는 딸의 눈 속에 담긴 결심의 흔적을 본 것이다. 한동석은 이 말을 듣고도 한참 말없이 기다렸다. 그리고 며칠 뒤 술도가 앞으로 도착한 한 장의 우편물. 송신이는 박종우의 여동생 박지현이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마광숙 씨, 당신을 처음부터 주시하고 있었어요. 오빠 죽음에 당신이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그 편지를 손에 든 마광숙은 이 모든 사건이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시각, 누군가 술도가 뒤편의 창고 문을 몰래 열고 들어서고 있었다. 그 인물은 뜻밖에도 오강수였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편지 뭉치와 낡은 앨범이 들려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꺼내야 할 때다. 다음 이야기는 독수리 형제들의 모든 과거가 무너질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